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살인 사건을 위주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좀 무거웠던 분위기를 조금만 바꿔서 오늘은 살인 사건이 아닌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작가님이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하게 된 건데요. 만약에 이런 식의 방식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에 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하지를 않은 일반인이라면요, 주식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이죠. 금액과 이것을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쉽게 정의 내린다고 해도 이게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혹은 주식을 통해서 많은 손해를 봤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의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요, 일반인들과 더욱이는 뭐 돈을 많이 못 벌고 주식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던 벨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영화 포스터인데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조던 벨포트가 직접 쓴 책 월가의 늑대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 개봉을 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비슷한 영화 중에는 그 캐치미 이프 유 캔 아시죠? 그런 좀 비슷한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가신다면요, 이 영화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보시는 것이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포스터처럼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이제 그 배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난잡하고 문란한 영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뭐랄까 수위가 좀 높아요. 제 생각에는 23살까지도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이 포스터 자체로 이 벨포트라는 사람의 삶을 대변할 수가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대 후반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조던 벨포트는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와 함께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월스트리트라는 곳은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뉴욕의 증권거래소의 소재지가 되겠죠. 한마디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금융지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던 벨포트는 주식 중개업을 하는 지구상 최대의 재벌이 세웠다고 하는 로스차일드 증권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주식 중개인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잡무를 받다고 해요. 고객들에게 주로 전화를 걸어서 중개인을 소개시켜주는 이런 단순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벨포트는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팔아 돈을 버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 벨포트의 상사가 돈은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식을 사고 번 돈으로 또 다른 주식을 사게 해서 그 중개 수수료를 챙겨야 한다는 조언을 벨포트에게 해준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특이한 조언도 해줬어요. 좀 이상한데 바로 자위를 해야 되고요, 마약과 코카인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위를 하고 난 뒤에 오는 그 이성적인 사고, 현자 타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이제 마약이죠, 코카인을 통한 어떤 정신적인 흥분, 이것들을 서로 균형을 맞춰서 고객을 상대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라라는 말인 거죠. 냉철한 사고를 하기는 하되 고객들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객들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조금 더 신뢰감이 가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날 상사에게 들었던 이 조언은요, 벨포트라는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던 벨포트는요, 취직 후 단 6개월 만에 브로커 자격을 얻어요. 이제 주식 중개인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게 된 거죠. 중개인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때가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블랙 먼데이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보통 1987년 10월 19일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요, 하루 만에 주가가 22.6%가 빠진 굉장히 큰 사건을 말하거든요.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이 벨포트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벨포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금방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이때부터 페니 주식이라고 하는 소액 증권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페니 주식이라는 것은요, 1주 단위가 센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주에 100원, 뭐 조금 더 높아봐야 한 주에 500원이죠. 가장 싼 주식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에서 일할 때 중개 수수료는 1% 정도의 적은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로스차일드라는 회사는 워낙에 거대한 곳이기 때문에 다량의 주식이 오고 가면서 그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새로 옮긴 직장에서는 무려 50%의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주식을 팔게 되면은 벨포트는 50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벨포트라는 사람은 사실 상술에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 분야에 굉장히 천재적이었다는 것 같아요. 첫 직장에서 보고 배운 것과 그동안 자신의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은요, 전화를 걸어서 고객들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주식을 사거나 팔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이었는데, 텔레마케팅 같은 개념이에요. 주식을 사고 판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말만 잘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벨포트는 말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주식을 마치 곧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보이는 회사의 주식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설득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건데, 이런 주식 중에 잘만 고르면은 나중에 상장이 돼서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부담이 많은 주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벨포트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주식 사기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작은 주식은요, 증권 시장에 경험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겠죠. 정보력이 약한 좀 무지한 사람들만을 노려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상당히 큰 범죄 중 하나예요. 열심히 돈을 차곡차곡 벌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돈을 홀랑 털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벨포트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하지만 벨포트는 야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다니고 있던 작은 증권 거래 업체를 그만두고요, 갑자기 고향 친구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동차 정비소를 임대해서 스크래튼 오크먼트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요, 벨포트는 천재적인 증권 사기 기술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게 됐어요. 자, 스크래튼 오크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외관이에요. 상당히 큰 회사라는 거 알 수 있죠, 사진으로도. 벨포트는 친구들에게 주식 사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요,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해버립니다. 결국 벨포트는 회사의 다방면으로 사업을 또 확장했고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쓸어 담았던 거죠. 그는 붙잡히기 전까지 자금 세탁과 증권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입힌 피해액만 해도요, 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벌어들였던 거죠.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쾌락을 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술과 도박, 섹스가 되겠죠. 자, 벨포트도 막대한 돈을 아주 쉽게 벌었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이 됐고요. 그러자 슬슬 쾌락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 벨포트는 술보다 더 강한 쾌락을 주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자신이 하는 양이면은 자신의 말로는 그랬어요. 자신이 하루에 하는 마약의 양이 새 도시의 인구를 한 달간 재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좀 뭐 허풍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심각한 마약 중독자라는 얘기죠. 중독되어 있던 마약의 종류만 해도요 6가지였어요. 대마초, 몰핀, 바륨, 에더럴, 자낙스, 코카인, 쿠알루드까지. 이것들은 전부 신경안정제와 흥분제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들이에요. 조던 벨포트는 코카인과 쿠알루드에 특히 중독이 심했다고 합니다. 조던 벨포트 혼자만 했던 게 아니고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업자들도 이런 가루 형태의 코카인을 책상에 일렬로 뿌려놓고 돈을 말아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흡입하면서 일을 했었다고 그래요.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카인이라는 게 성분이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강도의 흥분과 쾌감을 유발시킨 뒤 발작과 긴 시간의 수면 상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던 벨포트의 회고록에 따르면은 자신이 몽롱한 상태를 깨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려면 코카인을 했어야 됐고요. 몸이 좀 아팠겠죠. 마약의 부작용으로. 좀 몸에 통증이 오게 되면 쿠알루드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포트라는 사람은 24시간 내내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영화에 나오는 이제 주연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장면입니다. 벨포트는 흰색 정제 형태의 쿠알루드를요 항상 술과 같이 먹었다 그래요. 이 쿠알루드를 남용했을 경우에는 술을 마신 상태와 상당히 유사한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중추신경계 활동을 저하시켜서 심장 박동과 호흡수를 줄이고 손발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계속 할수록. 그래서 중독자는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섭취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이제 몸이 버티지 못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이 되는 거죠. 벨포트도 이러한 경험을 했다 그래요. 자신이 경험한 쿠알루드의 작용을 5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1단계 간지러운 단계, 그리고 말을 더듬는 단계, 침을 흘리는 단계, 기억 상실의 단계, 그리고 뇌성마비 단계까지 모두 겪어봤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역을 연기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몇 달간을 조던 벨포트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벨포트라는 사람의 움직임과 행동, 말투를 모두 배웠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장면은 이제 쿠알루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그 벨포트가 뇌성마비 단계를 겪었을 그 당시를 이제 자기가 직접 재현하면서 이제 배웠던 연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영화 장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영화 장면이고요. 벨포트의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벨포트의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강연을 하는 장면이에요. 벨포트라는 사람과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연기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 벨포트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말투를 하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강연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뭐 사이비 교주처럼 그죠? 좀 이렇게 직원들의 혼을 빼놓는 이러한 이제 말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그렇죠. 뭐 전화를 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만 말을 하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을 계속해서 주입해 줍니다. 세뇌하다시피. 사실 이 직원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벨포트의 목적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좀 그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을 뭐 신앙의 힘으로 뭐 일으켜 세운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들죠.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회사를 가장한 종교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직원들은 신도죠. 신도에 가깝고 왜 우리 그 이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직원을 쓰는 거죠.
뭐 주로 이런 방식들을 사용했어요. 펌프 앤 덤프라고 하는 주식 용어가 있는데요. 헐값의 주식을 매입한 뒤에 이 주가를 폭등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싸지면 그때 파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이제 페니스톡 얘기인데 저가 주식을 말합니다. 값이 매우 싸죠. 그리고 벨포트는 이 무지한 사람들,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엄청난 돈을 들이게 만들어서 설득을 한 뒤에 그 주식을 사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식에 그 해당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겠죠. 왜? 주식을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가니까 그 주식의 가치가 비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매자가 많으니까요. 이때 벨포트가 미리 그 주식을 싸게 샀어요. 그리고 가치가 오르면 팔아버리는 거죠. 주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에게 주식은요, 사업이 아닌 사기 도박이었습니다. 영화 울프 오브 스트릿을 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이었는데요. 여자 직원입니다. 여자 직원 중에 한 명이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벨포트에게 $10,000를 받아요. 삭발을 하는 대가로. 삭발을 이 여자가 하는 이유는 그 돈으로 가슴 수술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C컵인 여자가 이제 미국 사이즈로 더블 D를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영화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과장되고 뭐 각색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 실제로 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은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큰 돈을 썼고요. 말 그대로 길에다가 돈을 뿌리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이런 넘쳐나는 생활을 하던 동시에요, 어느 날 나딘 캐러디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친구죠. 벨포트는 사실 이미 가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캐러디를 본 순간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처와는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되죠. 영화 속 장면에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제 아래 사진이 영화 장면입니다. 아래 사진에 이제 영화에서는 부인이, 이제 새 부인이 마고로비였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가정을 버리고 뭐 이혼하고 새로 결혼할 정도, 뭐 그럴 정도로 예쁘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이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와이프에게요, 요트를 사주는데 이게 보통 요트가 아닌 거예요. 요트의 이름은요, 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이름을 따가지고 더 나딘이라고 하는 요트입니다. 이 요트는 원래는 코코 샤넬 거였어요. 코코 샤넬의 소유였는데 1961년에 제작된 요트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던 벨포트가 사들인 거고, 길이만 51m 라고 하는 초호화 럭셔리 요트고요. 네, 사실 현재는 이제 침몰했어요. 조던 벨포트가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모나코에 가다가 이제 잘 침몰시키는 바람에 이 배에 대한 이제 기록은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가격을 좀 짐작하자면은 비슷한 급의 요트를 봤을 때 한 600억 원, 우리 돈으로 600억 원 이상의 가격을 하는 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방탕해져 갑니다. 혼자 방탕한 게 아니고요, 이 벨포트의 회사 자체가 방탕했어요. 이 영화 장면인데 실제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일하는 시간에 직원들이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 근무 시간에 성매매를 통해 이제 성관계를 가질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조던 벨포트는 구속됩니다. 결국 구속이 돼요. 이 사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실제 조던 벨포트를 검거했었던 그 FBI 요원이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영화 속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회사 CEO이지만 FBI는 이런 조던 벨포트의 회사가 갑작스런 성장세를 보이자 혹시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요,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붙잡히게 됐던 겁니다. 잡히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제 벨포트는요, FBI를 매수하려는 시도까지 보였습니다.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돈이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FBI는 괜히 FBI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FBI는요,
벨포트를 검거한 뒤에 사법 거래를 제한합니다. 플리바겐 제도라고 하거든요. 벨포트에게 자신과 같이 이런 사기 주가 조작을 벌였던 사람들을 이름을 알려주면은 뭐 형량을 낮춰주겠다 이런 식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벨포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모두 이참에 잡아 넣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벨포트가 이것에 응해줬고 FBI는 도청 장치를 달았어요. 몸에 도청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지만 벨포트가 FBI에게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이것에 응하지 않고 FBI의 제안을 속인 척, 받아들인 척 속여왔다가 이것도 걸리게 되면서 결국 혼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체포된 뒤에 미국의 금융산업규제 당국에서는요, 벨포트의 회사를 1996년도에 이 회사죠, 아까 봤었던 사진, 영구 폐쇄시켰고요. 벨포트는 증권 사기와 돈 세탁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겨우 22개월만 복역을 합니다. 아마 벨포트가 비싼 변호사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형을 낮추는 대신 벌금을 좀 더 내겠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더 하겠다, 뭐 이러한 작전을 썼던 것 같은데 판결이 이랬어요.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40만 달러의 금전적 보상과 정신적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을 받습니다. 갚아야겠죠. 이 돈을 모두 내고 나니까 벨포트가 하루아침에 1억 달러의 빚을 지게 돼버립니다. 자, 이 정도의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재기하기가 힘들겠죠. 거의 뭐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겠지만 이 벨포트라는 사람의 인생이 이대로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감옥에서 한 수감자와 같이 방을 쓰게 됐는데 그 사람이 벨포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을 책으로 써서 팔아보자, 이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요. 벨포트가 이 얘기를 듣고 혹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출소해서요, 다음 해에 월가의 늑대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돼버리면서요, 벨포트가 다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책이 잘 팔리면서 영화도 나왔고요. 책과 영화 판권, 그리고 현재는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강연으로만 2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던 벨포트의 실제 강의 영상이에요. I'll tell you a story. Because it goes to sales in person too. And ultimately we do meet most of our customers at one time or another. 자, 저 뒤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은 상당히 집중하고 있죠. 멍하게 집중하고 가만히 정말 무슨 빨려 들어가듯이 듣고만 있거든요.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한 뒤에 이제 강연을 다니고 있는 장면인 건데 굉장히 아직도 조금 사기꾼 같은 화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혼을 빼놓고요, 자신의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들리는, 이런 사람을 좀 믿게 하는 이러한 그 대화 기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현재 벨포트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로 냈네요. 현재 벨포트는 뭐 개인 또는 이제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연설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이런 강연당 받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최소 3만 달러에서 많이 받을 때는 7만 5천 달러까지 많이 받는 좀 비싼 가격의 강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이 분야에 그래도 나름의 지식이 있고 어쨌든 성공을 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증권가는 자본주의 시장 색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노하우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버는 감각이 남달랐던 조던 벨포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는 무려 10살부터 폐지를 팔아서 용돈을 벌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남들에 비해 빨랐죠, 이러한 부분이. 16살이 되던 해에는요, 여름에 얼음을 파는 일을 시작했다 그래요. 얼음을 8센트에 구매를 한 뒤에 냉동차를 빌렸어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이 얼음을 1달러씩에 팔아서 해마다 여름마다 돈을 벌었었는데 이 수익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새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돈을 벌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아예 해변용 담요와 음료수까지 팔면서요, 한 해 여름에만 2만 달러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혼자서 4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번 거예요.
돈 버는 재능은 타고났던 사람인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벨포트는 대학에서요 생물학을 전공했었는데 얼음 장사를 통해서 번 돈으로 치대를 지원합니다. 치과 의사가 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첫날 가봤는데 학장이 벨포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치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곳을 가라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자 벨포드는요 고민도 전혀 하지 않고 학교를 바로 그만둬요. 그리고 벤처 기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벨포트는 얼음을 팔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냉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이때의 경험을 살려서 육류와 해산물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육류 판매 사업을 통해서 여러 명의 직원도 고용을 했고요. 2대의 트럭을 이용해서 시작한 이 장사가 26대의 트럭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다 그래요. 일주일에 판매되는 양만 2300kg이나 되는 소고기와 생선을 판매하면서요. 금방 10만 장자,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벌었던 거죠. 이렇게 금방 성공을 하는가 싶었지만 이 사람이 너무 급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이 실수가 되어서요 25살에는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을 한번 성공했다가 이제 파산하긴 했지만 그래도 25살밖에 안 됐네요. 굉장히 대단하네요. 이 사진은 조던 벨포트가요 강의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상관없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다. 경험에서 얻는 자원과 능력이야말로 바로 자신이며 그것은 모든 변화의 기본이 된다. 저의 생각으로는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거기서는 항상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범죄자를 보고도 뭐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이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을 알아보니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이런 돈 버는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천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사업성과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에 대해서는 배울 점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런 엄청난 능력을 범죄했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겠죠. 범죄는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벨포트는 아직도요 재판 당시에 받았던 그 벌금과 피해 보상금 1억 달러를 아직도 다 갚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비춰서 봤을 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쾌락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조금 아쉬운 천재 조던 벨포트의 이야기였습니다.